자, 얘들 안녕. 오늘 이제 또 한국사 시작할 텐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원격 수업을 해보네. 이 원격 수업 기간에 또 자기 관리 철저히 하면서 수업 잘 듣고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보내길 바랄게.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배워볼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를 배워왔잖아. 일제 강점기 시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이런 여러 가지 통치를 통해서 굉장히 괴롭혀왔단 말이야. 그러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볼 계획이야. 자,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번 시간에 배울 부분은 대한민국의 수립이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다음 계승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수립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볼 계획이야. 자, 먼저 보면 우리나라가 건국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 국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만들어지냐? 아니라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 맨 처음에 국가 안을 보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든다.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거의 이제 리더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건국 준비 노력이 진행이 된다.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떠한 또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애초에 독립이 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많겠지.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와 땀을 흘리는 그 노력과 열정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그와 함께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는데 그때 일본이 패배하지. 그래서 이제 일본의 패망,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에 남쪽으로는 미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 얘네가 점령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뭐 38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소련, 여기는 미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군이 이제 점령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간단 말이야. 그 시기를 미군정 시기라고 불러. 미군정. 미군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미군이 9월 8일 날 9월 8일 날 1945년 9월 8일. 자, 그러니까 미군정이 딱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건국 준비가 끝났다. 우리는 우리만의 나라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운형이 이제 9월 6일 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국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삼균주의가 있겠지.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야. 조성왕이라는 사람이 쓴 삼균주의. 이것을 대한민국 건국 강령으로 우리가 삼았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삼균, 세 가지가 균등한 거야. 정치, 경제, 교육. 이 세 가지 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조성왕의 삼균주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건국 준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회담을 여는데, 그 중에서도 카이로 회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 카이로 회담은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세 개 국가의 정상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우리 조금 있으면 2차 세계대전 이길 것 같아. 일단 김치국 마시는 거야. 이길 것 같은데 이기면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행복 회로를 이제 돌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던 와중에 우리나라 얘기가 나온 거야. 대한민국 저거 어떻게 할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독립을 시켜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 이제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세 국가가 모였다고 그랬잖아. 중국은 대한민국 독립시켜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야. 이때 중국 국민당의 짱이었던 장제스가 등장을 하지. 이 중국 대표로서.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이제
당시 이제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딱 참가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은 그래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막 이런 중립적인 입장이야. 근데 영국은 반대하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뭐 하는 게 있다고 독립을 시켜줘. 우리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그 덕을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 글쎄? 하면서 영국이 막 반대를 해.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사람이 아마 처칠일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나서는 거야. 중국의 장제스. 대한민국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피와 땀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중국과도 연합을 해서 일본과 많은 전투를 벌였고 많은 성과를 냈다. 어떻게 참여를 안 한 거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중국이 입장이 나름 중요했는데, 왜냐면 2차 대전에서 이제 중국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일본을 잘 막아주냐 막아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2차 대전의 판가름이 이제 뒤집힐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영국이랑 미국도 중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야.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정말 일본에 같이 대항해서 한중연합작전 배웠잖아. 정말 서로 이제 피를 같이 흘리면서 전투를 벌인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과 연합해서 혹은 우리나라만은 단독작전으로 독립운동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겠지.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어땠니? 많은 전투,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정말 많은 항일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 중국과 연합해서도 많은 전투를 벌였던 거야. 그걸 중국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 카이로 회담을 할 때 이 중국이 이제 카이로로 떠날 거 아니야. 이집트의 수도. 그때 이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많은 요원들이 이 장제스에게 얘기를 했지. 잘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장제스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카이로 회담이 열리게 된 거야.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영국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뭘 끌어냈냐? 이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야.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은 최초의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업적이라는 거야. 단순히 미국, 중국, 영국의 결과가 아니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1943년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얻어낸다. 자, 그와 관련된 사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쭉 읽어보다가 적당한 시기 하면서 in due course라고 나와 있네. in due course 혹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것은 카이로 회담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얄타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참전을 약속받고, 그리고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회담의 약속들을 재확인받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국내, 국외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건국할까? 이 건국 준비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삼경주의는 여기 보면 되는데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 그치? 자, 이렇게 건국 준비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어 가는지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겠지. 아까 얘기한 미군정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미군정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다 공식 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오로지 미군정만 이제 남한에서 이제 인정되는 국가적 기구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자. 자,
자, 맨 처음에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나와 있는데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을 하게 된다. 자, 그러던 상황 속에서 9월 8일부터 미군정이 실시가 돼. 여기 보면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치? 아까 쌤이 얘기했지? 공식 기관으로서는 미군정만 유일한 공식 기관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야. 누구한테? 미군에 의해. 미군한테. 나머지는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이 남한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까? 그리고 그 안정화시킨 그 남한을, 사실 남한도 아니지, 당시에는 분단되지 않았으니까 이 우리나라 자체를 어떻게 미국 편으로 만들까? 이게 주 목적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안정화를 위해서 변화가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야, 변화가 많으면 흔들리잖아. 안정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 그리고 일본이 관리를 그대로 채용하는 거야. 그대로.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본인 관리를 그대로 채용한다. 그리고 공산당 탄압한다. 왜냐면 여기는 반공 입장이니까. 미국은. 자,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1945년 12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부터 우리가 잘 주목해서 배워봐야 돼. 우리 이제 사실 이 부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아까 카이로 회담의 결과 대한민국을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도대체 적당한 시기란 언제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독립, 그리고 한국의 자립을 위한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세 개 국가의 외무부 장관, 지금은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만나서 회의를 열어. 그것을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한다. 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 뭐가 있냐? 세 가지였어. 세 가지. 첫 번째, 그래, 우리 독립시켜주기로 했으니까 한반도에 그들만의 임시정부,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어주자.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그때 얘네들이 정부를 만들어준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슈퍼 울트라 파워 국가 미, 영, 중, 소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하자.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야, 그러면 민주정부에는 누굴 집어넣을 것이며, 최고 5년간이면 최소는 뭐 하루가 될 수도 있잖아. 명확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네, 기간이. 이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누가?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제 얻어낸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 첫 번째,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만든다. 두 번째, 최고 5년간의 미영 중소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그리고 세 번째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연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전해지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조금 달랐어. 자, 우선 어떻게 달랐냐?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이 있었는데, 좌익은 이제 소련 편, 공산당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익은 미국 편, 자본주의,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좌익은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서 둘 다 맨 처음에 반대한 거야. 왜냐면 야,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통치? 신탁 통치 최고 5년간이라고 하지만 통치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또 싫어. 반대를 했다고. 둘 다. 근데 좌익 세력은 중간에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선다. 얘네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물론 이거 싫어. 안타까운데 우리 이거 말고 이거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야,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준다고 하잖아. 그 정부 수립, 정부 구성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더 중요한 걸 보자 라고 좌익이 주장을 했다고. 어쨌든 둘 다 반대하다가 좌익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고 우익은 끝까지 반대했다 하면서 이제 입장차가 이제 나뉘었네. 입장이 다르면 대립은 더 심화되겠지. 좌익과 우익 세력이 더 대립이 심화가 되는 거야.
자, 그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가져온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약속한 대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자, 우선 뭐가 있었냐? 임시정부를 만들면 그 임시정부에 누굴 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찬성하는 세력을 중점적으로 찬성하는 세력을 임시정부에 집어넣자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찬성하는 세력은 좌익 세력이잖아. 즉 소련 세력만 임시정부에 집어넣자 라고 주장하는 거야, 소련이. 야, 그럼 미국이 그걸 찬성하겠니? 아니지, 반대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시정부 참여 대상을 두고 대립을 하다 결국에 결렬된다. 아무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서로 평행선만 달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정읍발언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거야. 자, 우리 보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봤더니 아무런 효과 없이 아무런 결과 없이 결렬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해야 된다 라고 정읍에서 발언을 한 거야. 그것을 이승만의 정읍발언이라고 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내용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 라고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주장하는 거야, 이승만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이승만이 주장한 것처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만들어지면 북한도 북한만의 정부가 만들어질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거잖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조상들이 이 분단된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겠니? 아니지. 하나된이라는 표현은 뭐해? 원래 하나였으니까. 나뉘지 않는 원래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꿈꿨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좌우합작 운동이 발생한다. 자, 좌익이든 우익이든 합작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만들자, 분단된 나라 말고 말이야 하면서 정읍발언 등 단독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 운동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좌우합작 위원회를 만들고 뭐 7원칙을 발표하고 미군정이 지원했대.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분단되는 건 상상도 못했겠지. 자, 그러니까 좌우합작은 당연한 거야. 많은 민중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 여론이 좋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 여론 좋은 좌우합작위원회를 미군도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원 안 하면 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거니? 라는 여론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군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얘네가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된 국가를 만들어보자. 나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좌우합작 운동에는 타 세력의 불참이 많았대. 예를 들면 이승만, 김구 참여하지 않은 거야. 힘이 조금 빠졌겠지. 그리고 여기 대립도 심했어. 하나 되자 라고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는 존재한 거야. 좌익 입장이 있고 우익 입장이 있는 거야. 이게 결국에 잘 조화가 안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신탁통치. 좌익은 그냥 좀 받아들이면 안 돼. 정부 수립이 더 중요하잖아. 우익은 안 돼. 입장차가 너무 분명한 거야. 친일파 청산 어떻게 할 거니? 좌익은 그냥 총살 빵 죽이면 끝이잖아. 우익은 그래도 사람이고 재판을 거쳐서 법대로 진행해야지. 뭔가 다른 거야. 토지 분배와 관련된 내용도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립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1947년에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가 되는데, 이 역시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결렬돼.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소련이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하네. 에이, 쟤랑 말 안 해.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기는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그 유엔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인구 비례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인구 비례 총선거를 다시 한번 보자. 우선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총선. 그리고 인구 비례, 인구에 맞게 비례해서 선거를 해서 뽑아라 이거잖아.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있을 때, 남한과 북한이라는 명칭도 모호하지만 편의상 남쪽과 북쪽의 인구를 보면 남쪽이 더 많아. 지금도 그렇지만 약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남한에 있고 3분의 1은 북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당연히 남쪽 출신 국회의원이 더 많이 뽑히겠지.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싫은 거야. 북한이 거부한다. 그러니까 유엔 소총회라는 곳에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해 라고 하는 거야. 선거가 가능한 지역, 북한은 거부하고 있잖아. 남한을 얘기하는 거야. 즉 남한만의 선거를 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승만이 정읍발언에서 주장한 정말 말 그대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려고 하는 거야.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당연히 이제 분단은 불가피했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상이라는 게 발생한 거야. 남북협상.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진짜 남일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김구, 김규식 등이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지도자, 뭐 김일성, 김두봉 뭐 이런 지도자들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38선을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 38선을 넘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래? 내가 말이야 38선을 베고 내가 쓰러질지언정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38선을 넘어서 북한 가. 그리고 이제 북쪽 가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야. 북한 지도자도 이 남북협상에서 그래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나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그냥 계획대로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 총선거가 실시가 된다. 자,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초석이 만들어진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도 있었단 말이야. 1948년 4월 3일 날 발생한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면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이 배경하에서 이제 4.3 사건이 발생한다. 좌익 세력과 일부 제주 민중의 봉기가 있었고 미군정 이승만 정부가 과잉 진압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좌익 세력도 참가를 했대. 그래서 이 좌익 세력이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압을 하면 되는데 그거 플러스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 이 민중들도 같이 학살을 해버린 거야. 과잉 진압을 한 거지.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의 효과가 너무 컸던지 나중에 이제 총선거가 5월 10일에 열리잖아. 이때 이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원래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는데 197명인가? 197명이 뽑혀. 3명이 뽑히지가 않아. 왜냐면 이 제주도에서 3명이 뽑혀야 되는데 선거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구나 2개 맞나? 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되었대. 2000년.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1948년에 발생한 다음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받거나 억울하게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약 52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좀 안타깝지. 자, 이런 게 있었던 게 바로 제주 4.3 사건. 핵심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야. 이 남북협상 4.3 사건 등이 있었지만 계획한 대로 50 총선거는 실시가 되고 여기서 국회의원이 뽑힌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야? 법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든다. 이 날을 그래서 제헌절이라고 하는 거야. 만들 제자에 헌법 헌자. 헌법을 만든 날 제헌절 7월 17일.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다시 빨간 날 해도 될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한 날이니까.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출한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 1, 2,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정부 수립 과정이야.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의 순서, 내용 이런 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8월 15일 날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여수순천 10월 19일 사건이라는 게 있네. 이거는 약 2달 뒤 10월 19일 날 발생한 사건이야.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아직 다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여수 순천에 있는 부대들 저기 제주도로 가서 저거 진압해, 저 사건 진압해 라고 한 거야. 제주 4.3 사건 진압을 명령했지만 이걸 거부한 거야,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근데 모든 군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진압도 거부하고 단독 정부도 반대하는 이런 배경 하에서 여수 지역 주둔 군대 내에 좌익 세력이 봉기를 한 거야. 아직 우리나라 안에 좌익 세력이 숨어 있었던 거야. 얘네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지. 이승만 정부가 진압을 하면서 이 좌익 세력은 이제 빨치산 활동,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이제 세력을 유지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제정했대. 국가보안법. 쉽게 얘기하면 반국가 행위,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제지하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여수순천 10월 19일 사건이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깜빡깜빡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네. 자, 그래서 어쨌든 순서, 내용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잖아. 1948년 8월 15일 날. 자, 그러면 우리가 약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우리만의 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뭘 먼저 해야 됐을까? 바로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세운 거야.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내용이 있겠지. 기본적인 원칙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거야. 그 무게에 맞게. 친일파들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팔았던 매국노라고 불렸지.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일본에 신고하고 같은 민족이 죽이고, 이런 친일파들을 가만두면 되겠냐고. 그리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 친일파들이 이 미군 정시기 때 우리나라의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친일파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냐고. 아니지.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봐보자. 자, 우선 여기서부터 볼게. 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를 반민특위라고 해. 이거는 너무 길기도 하고, 반민특위라는 이 약자 네 글자가 거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반민특위라는 것도 틀린 거 아니야. 어쨌든 이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 친일파 청산에 그닥 협조적이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국가를 만든 거야. 정부를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일파이긴 했지만 그래도 관리로서 일을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굳이 없애야 돼? 오히려 얘네 없애고 새로운 인물들을 받아들이면 더 이제 격동이 심해지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생기면 흔들림이 생기고, 흔들림이 생기면 이승만 정부의 조금 안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입장에서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야. 자, 소극적이고 또 뭐 했냐? 이런 반민특위의 활동을 많이 방해해.
대표적인 게 여기 적혀있지. 국회 프락치 사건, 그리고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이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런 반민특위 위원들 있잖아. 국회의원들, 얘네들한테 너 빨갱이지 라고 누명을 씌워가면서 활동을 막 방해하는 거야. 특히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 6월 6일날 이제 친일파 이 관리들이 이제 너네 빨갱이지 라고 이제 몰면서 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원래 이 반민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게 1년으로 축소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결국에는 이 활동의 시간마저도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 친일파 청산을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을 100% 했냐? 아니라고 해야지. 아직까지도 이 친일파들은 죽었겠지만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물론 그 후손들이 친일파에 뭐 가담했다거나 뭐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 친일파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겠지. 이렇게 친일파 청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초장에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도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현역 국회의원 10명 등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막 잡혀가는 거야. 기소되는 거야. 사실 누명인데,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으나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농사가 주가 되는 경제 시스템이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농사지을 땐 땅이 중요하잖아. 근데 땅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소작농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소작농 없게끔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다 땅을 지급한 다음에 그 땅을 통해서, 즉 자영농으로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도 실시가 되고 남한에서도 실시가 돼. 북한이 더 빨랐지. 자, 북한은 오정부를 기준으로 했다. 이게 뭐냐면 정부라는 거는 지금의 몇 평 하는 그런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 1정부는 한 3,000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땅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오정부를 기준으로 오정부를 넘어가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야. 어떻게? 무상몰수. 무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땅 없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공짜로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정부 이상의 땅을 가질 수 없는 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정부 기준이야. 3정부까지 가질 수 있고 3정부 넘어가는 땅은 이제 국가에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국가는 그걸 어떻게 하냐? 유상몰수. 돈 주고 사오는 거야. 그 지주한테. 그 다음에 땅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어떻게? 유상분배. 돈 받고 판다고. 물론 그 돈 바로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조금씩 내라고는 했어. 어쨌든 유상 분배 원칙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농지 개혁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 개혁을 실시했다까지 우리가 배웠네, 그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은 바로 6.25 전쟁이야.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북한도 정부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네. 근데 그러한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킨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6.25 전쟁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 자, 고생했어.